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10분, 그 10분을 찾으세요.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월요일의 대저택 서재, 저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큰 울림을 주었던 책인데요. 데니얼 카너먼 박사의 생각에 관한 생각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제는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를 아시나요? 아마 음악을 들어보시면 이 오페라라고 단번에 알아채실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작품이죠. 네, 오늘은 오페라 작품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귀족 청년과 화류계 여성 비올레타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리고 1853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초연을 한 이래 1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음악들로도 유명하고요. 줄거리는 지금은 진부하지만 당시에는 결코 진부하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가족의 명예를 위해 화류계 여성인 비올레타를 찾아가요.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을 포기해달라. 이 말을 들은 비올레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이 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한 그녀는 역설적이게도 놀라운 희생정신을 발휘해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기로 합니다. 그의 앞날을 위해서요. 그리곤 얼마 안가 예전부터 그녀를 괴롭혔던 폐결핵이 재발하며 작품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19세기에 폐결핵은 치명적인 병이었죠. 오페라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그 순간, 젊은 나이의 그녀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숨을 거두기 10분 전 우리의 남자 주인공은 달려옵니다. 네, 극적으로 소식을 전해들은 이 청년은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녀가 있는 파리로 달려옵니다. 그가 온다는 소식에 비올레타는 마지막 힘을 쥐어 짜내며 기운을 차리지만 곧 다시 쇠약해지죠. 이런 장르의 영화를 아무리 많이 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남자가 파리로 달려가는 이 순간에는 긴장과 걱정에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이 청년이 제때 도착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막 둘이 엇갈리고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심지어 결말을 알고 있다고 해도 이 순간에 관객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이 죽기 전 파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손에 땀을 쥐고 응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막 청년을 부추기고요. 마침내 그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랑의 이중창이 울려 퍼지고 아름다운 음악이 약 10분 동안 흐른 뒤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죠. 데니얼 박사는 이 오페라를 여러 번 본 끝에 어느 질문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이 이야기의 마지막 10분에 연연하는가? 수많은 연구 끝에 그는 깨달았어요. 네, 사람들은 비올레타의 삶 전체 길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28세에 죽든 27세에 죽든 아니면 100세에 죽든 마지막 그 10분이 없다면 관객들은 그녀의 삶을 소위 의미 있게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녀의 마지막 10분의 삶, 그 정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가정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이는 비단 오페라 작품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삶을 평가할 때 클라이막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즉 정점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삶을 그저 그런 것으로 혹은 정말 위대하고 멋진 삶으로 완전히 다르게 평가합니다. 이건 왜 이런 걸까요? 우리 인생이 스토리여서 그렇습니다. 삶이 이야기 그 자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클라이막스를 갈구하는 거죠. 카너먼 박사는 이 욕망을 일컬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삶의 정점, 즉 종점 원칙을 지켰을 때 행복해진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이 정점을 찍고 싶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자아 중에서 늘 이기는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 이렇게 두 개의 자아인데요. 경험하는 자아는 그 순간, 경험하는 것에 대한 행복 그 자체를 만끽하는 자아예요. 기억하는 자아는 말 그대로 그 순간이 끝나고 이걸 되풀이해 기억해내는 자아고요. 이 둘이 붙었을 때 이기는 건 언제나 기억하는 자아입니다. 즉
어떤 경험이 아무리 훌륭했어도 기억이 엉망이 되면 그 경험 자체가 통째로 안 좋게 되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훌륭한 교향곡을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뭔가 소름 끼치는 잡음이 들려와서 분위기가 확 깼다, 이러면 우리의 기억하는 자아는 완전히 소름 돋는 기억으로 이 경험을 치부해버립니다. 분명 잡음이 들리기 전에는 훌륭했던 경험이었어도 이 기억하는 자아 앞에서는 얄짤없는 거죠. 이건 반대로도 가능한데요. 그 순간이 고통이었어도 이 기억하는 자아가 정말 멋졌고 훌륭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라고 기억하면 우리 삶에 대한 평가는 수직 상승해버립니다. 가령 이런 거죠. 고된 육아를 하면서 부모가 그 순간엔 보통 스트레스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낄지언정 삶을 평가할 때 이것만큼 잘한 건 없다고 평가하며 행복해 하잖아요. 저와 저의 아내도 지금 매일 이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딸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매일 이 기억하는 자아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네. 결국 이 기억하는 자아 덕분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공부, 운동, 그 어떤 순간도 그게 가져다주는 결과와 가치, 감정이 훌륭하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그걸 그냥 묵묵히 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점을 맞이했을 때 비로소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는 삶의 수준이 극적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심리학자 에드 디너는 이 정점과 종점 원칙이 인간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정말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파고들었거든요. 디너 박사는 젠이라는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젠의 삶을 짧게 묘사해줬어요. 지문 1. 젠은 일을 즐기고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고 취미도 많았으며 끝내 성공해 평생 대단히 행복하게 살다 30세에 죽었다. 지문 2. 쟤는 일을 즐기고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며 취미도 많고 끝내 성공해 평생 대단히 행복하게 살다 60세에 죽었다. 네, 실험 참가자들은 두 지문을 보고 삶이 2배로 길어져도 쟤네 삶의 가치나 행복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지속 시간은 이들이 느끼는 행복의 총 합과는 완전히 무관했던 거죠. 이때 디너 박사는 지문을 달리했습니다. 일을 즐기고 열렬히 사랑하며 성공한 젠의 삶이 5년 늘어나 35세 혹은 65세에 사망했다. 이 5년 동안 젠은 평범하게 살았으나 그전만큼 행복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아주 행복한 삶에서 약간 행복한 삶 5년을 더했을 때 참가자들은 삶의 총 행복도를 훨씬 낮게 평가했습니다. 네, 실망스러운 5년이 추가되었을 때 전체 삶을 나쁘게 평가하는 모습은 이 실험에서 도출된 가히 압도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었죠. 여러분은 이 실험 결과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여러분, 삶의 지속 시간은 어쩌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혹은 불행한 채로 오래 사는 것보다 제대로 사는 것,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종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일단 나의 정점을 빠르게 찍고 또 찍어서 정말로 인생을 찬란한 그 수준에서 찰랑찰랑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진정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운동을 할 때 혹은 무언가를 할 때 기분이 가장 좋은 그 상태에서 멈춰라. 그리고 그 순간을 기억하며 나중에 또 다시 반복하라. 그러면 습관이 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결말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면, 아니 지금 이 수준보다 오히려 내려갈 것 같아서 겁나면 우리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못합니다. 왜? 우리는 어떤 경험의 끝을 가장 행복하게 마무리해야 비로소 그걸 진짜 좋은 경험이라고 기억하니까요. 그런데 가려는 길이 생소하면 선뜻 내가 진짜 정점을 맞고 그 상태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 거죠. 우리는 이 종점에서 정점을 찍고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오히려 지금보다 나빠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이 원칙에 따라 사람을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의 결말이 불안하고 알 수가 없으니 하지마, 후회할 거야 말하며 아예 포기하는 사람, 주로 인생은 가늘고 길게 살아야 한다고 씁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죠. 정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니 장기간 그저 그런 대로 사는 것보단 지금 당장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아니다, 상황은 나아진다, 나의 정점은 찾아온다,
믿으며 가벼운 불편함이 지속되어도 그것을 계속 해 나가는 사람. 네, 앞에 두 유형은 목표가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의 사람만이 목표를 두고 앞으로 나아가고요. 카노먼 박사의 저서에는 젊은이들이 목표를 세웠을 때 인생의 놀라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나오거든요. 1976년 미국입니다. 고등교육을 받기 시작한 약 12,000명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1997년 약 2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참가자들은 17세, 18세,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한 삶이라는 목표에 중요하지 않다부터 필수적이다까지 4단계 중 하나에 체크하게 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다시 설문을 실시해서 1995년 소득, 그리고 현재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에 답하게 한 거죠. 네,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은 중요하다는 목표를 미리 머리에 장착했던 학생들의 대다수는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소득이 높았고 자신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그리고 실제 삶의 과정은 어땠을까요? 그냥 묵묵히 했습니다. 엉덩이 무겁게, 바쁘게, 부단하게 자신의 정점이 찾아올 걸 확신하고 그냥 그렇게 묵묵히 한 거죠. 데니얼 박사는 이 연구를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어떤 목표를 둘지, 그걸 이뤘을 때 어떻게 느낄지가 진짜 너무 중요해서 오직 지금 체감할 수 있는 순간적인 행복에만 주목하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순간의 쾌락, 행복에만 집중하는 연구들이 줄을 이뤄왔었는데 카너먼 박사는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행복의 정의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내 정점을 맞이하기 위해 진짜 고통스러운 순간만 막 견뎌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클라이막스를 10분으로 끝내느냐,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는 삶의 모든 과정을 다 클라이막스로 만드느냐는 여러분의 진짜 욕망을 여러분이 제대로 눈치채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나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욕망은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디에 있고 싶은지의 차이, 그 간격으로 욕망이 만들어집니다. 사다리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맨 아래 발판에는 0, 맨 위 발판에는 10이 적혀 있습니다. 사다리 맨 위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최상의 삶,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고, 맨 아래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악의 삶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숫자가 적혀 있는 발판에 서 있다고 느끼시나요? 속으로 지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 우리는 10을 향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점을 맞이하길 원하니까요. 그리고 그 정점을 만나러 가는 순간순간 자체도 감동이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 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0이라는 숫자에는 숫자만 적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괄호치고 내가 욕망하는 것, 이게 같이 적혀 있어야죠. 어떻게 10을 달성하실 건가요? 어떤 주제로 10을 달성하고 싶으세요? 이 부분에서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인사이트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1955년 디즈니랜드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막 개장했을 때 한 소년이 이곳에 일자리를 구하러 왔어요. 이 소년은 10살이었는데 그 당시는 고용노동법이 느슨했던 때였거든요. 이 소년은 가까스로 디즈니랜드 가이드북을 판매하는 일을 맡게 된 거죠. 책 한 권을 팔면 50센트가 소년에게 지급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1년 만에 소년은 매직샵으로 일자리를 옮길 수 있었어요. 소년은 그곳에서 나이든 다른 직원들로부터 갖가지 마술을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마술로 소년은 공연 때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년은 자신이 관객들에게 농담을 건네거나 재치 있는 말을 하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마술보다는 코미디가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순간순간을 흘려보낸 게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 일하고 끝냈다, 이게 아니라요, 어느 순간 딱 깨달은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건 A가 아니고 B구나. 진짜 욕망을 찾은 겁니다. 그렇게 이 소년의 하루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매일매일 진정성 있는 순간들로 바뀌게 됩니다. 소년은 자신의 사다리에 써 넣었어요. 코미디언으로서
10의 삶을 산다. 이제 이 소녀는 곧바로 LA에 있는 작은 클럽으로 가서 공연을 시작합니다. 10대 초반을 통째로 거기서 보낸 거예요. 볼품없는 작은 공연장, 관객은 적고 공연 시간은 짧았습니다. 사람들은 일행끼리 수다를 떠느라 공연에 눈길조차 주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고요. 그는 관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어나서 공연을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공연장은 텅 빈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분명히 더 나아지고 있었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 나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는 이제 10분짜리 공연도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었고 19살이 되던 해에는 매주 1회 20분짜리 공연도 올리게 됩니다. 극적인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솔직히 그저 그런 날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끝없이 실험하고 적용하고 연습한 결과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차츰 TV 토크쇼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1970년대 투나잇쇼와 SNL 라이브의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렸죠. 네, 15년을 부단하게 달려온 그는 60일간 60개 도시를 순회 공연했으며 어느 순간 뉴욕에서 3일 동안 4만 6천 명의 관객을 동원하게 되는 코미딕의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15년 전의 그의 모습과 15년 후 그의 모습을 보면 참 미묘한 감정이 들죠. 그 한 사람만 빼고 진짜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요. 무대를 360도 돌아보았을 때 무대 규모, 좌석수, 관객의 몰입도, 열기, 그를 바라보는 스태프들, 그를 비추는 카메라와 조명의 개수까지 그의 모습 하나만 빼고는 정말 모든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코미디언으로서 10 그 자리에 오른 거죠. 당대 가장 성공한 코미디언 스티브 마틴의 이야기입니다. 네, 정점을 맞이한 그가 걸어온 15년이라는 매일매일은 그에게 있어서만큼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는 사람이 오랜 기간 무언가를 꾸준히 했을 때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사람입니다. 간혹 그도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이 그냥 사람이니까요. 내가 진짜 내 정점을 맞이할 수 있을까? 네, 15년간 매주 공포에 직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너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코미디가 맞지 않다. 웃음거리만 될 뿐이야. 라고 말이죠. 그는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10년은 그저 이런 말들을 들었다. 그냥 배웠고 4년은 그냥 수련을 했고 4년은 엄청난 성공의 날들을 보냈다. 네, 그가 숫자 10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동력은 다름 아닌 욕망, 자신의 진짜 욕망을 제대로 눈치챘다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관리 가능한 수준의 어려운 일, 이걸 그냥 계속 반복했을 뿐이었고요. 우리는 이 진짜 욕망을 찾았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의 어려운 일을 반복할 수 있어요. 이걸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렵지도 지나치게 쉽지도 않은 최상의 상태, 집중 혹은 몰입 그 자체. 네,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골디락스 존을 수치화하려고 애쓴 결과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서 딱 4% 넘어가는 일을 할 때 이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자체적으로 측정한다는 건 어려워요. 다만 이게 수치가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이 구간에서 크게 벗어난 일인지 아닌지, 보다 정확히는 여러분의 욕망에 맞는지 아닌지, 이 정도는 가늠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 원하는 걸 찾으세요. 그걸 찾아야 정점을 맞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종점 그리고 정점, 이 두 가지 요건을 맞추지 않으면 삶의 끝에서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결국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삶을 좋게 평가할지 나쁘게 평가할지의 척도는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후회하게 만드는 건 오늘 한 실패가 아니라요, 오늘 하루 종일 느낀 지루함이에요. 사람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찾는 거고요. 그래서 욕망이 필요해요. 그 욕망 안에서 계속 수준은 올라가면서 결은 비슷한 그것들을
것들을 해내야 초급자가 전문가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하위 10%에서 상위 10%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못 찾으니까 어디 이상한 데 가서 계속 새로운 걸 찾는 거거든요. 이 다이어트에서 저 다이어트로, 이 취미에서 저 취미로, 이거 손 댔다가 다른 것도 잠깐 해보다 말고, 친한 지인이 이거 재밌다고 하니까 같이 가서 한번 해보고 나랑은 안 맞다 그럼 말고, 장비만 잔뜩 구입하고 후회하고 중고 거래로 내다 팔고, 그렇게 몇 달 가고 몇 년이 가고. 그렇죠. 나를 진짜 정점으로 데려다 주는 그 삶을 가장 굵게 관통하는 줄기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의미 없는 격가지들에서 계속 새로운 것만 추구하며 살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엄청나게 허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랬던 그 정점이 빠진 채로 종점에 다다른 어느 날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열망, 욕망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세요. 거기 안에서 지금보다 4% 정도만 더 어려운 걸 찾아서 계속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싼 360도 그 무대를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은 10분이라는 잠깐의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그 자체가 감동적이고 클라이막스인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늘고 길게 살겠다며 씁쓸하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굵고 짧은 삶도 여러분의 것은 아닙니다. 무한히 길고 넓게 뻗어가는 삶, 이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상대의 말을 못 알아들을 권리, 협상 중 실수할 권리, 똑같은 말을 반복할 권리, 상대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권리도 있습니다. 너무 쉽게 예스를 하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 이런 댓글 정말 많이 써주십니다. 어쩐지 요새 하루가 다르다. 매일 안 좋은 대화로 가득했었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좀 달라졌다더라. 네, 저도 이런 댓글 보는 낙으로 이렇게 영상 만듭니다. 특히 사람들이 좀 달라졌다더라.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성공이라는 게 이렇게 차츰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고 그러다 다른 길을 걸을 줄 알고 그렇게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공적인 모든 커뮤니케이션, 특히 안전지대에서 벗어난 여러분이 숱하게 겪게 될 협상, 가장 익숙한 걸로는 연봉 협상이 있을 거고요. 커리어와 관련된 모든 일들, 이거 사실 다 협상이거든요. 예기치 못한 오퍼를 받아 협상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제안할 수도 있겠죠. 투자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범위를 더 넓혀서 인생 전반에 걸쳐 우리는 사실 가족들과도 수많은 협상을 거칩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회생활이라는 건요, 사실 협상생활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 협상이라는 건 뭐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거나 기업 간 비즈니스 협상 이런 것만 협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상을 잘 이끌어가면, 그리고 그 방법을 알면 여러분 삶의 성공 난이도 자체가 확 낮아진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이 사람 확실히 다르네 라는 말 들으실 수 있도록 오늘은 김병국 작가의 비즈니스 협상론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즈니스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삶의 모든 대화에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요, 너무 쉽게 예스를 하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저자가 사촌 동생 집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 동생 집은 강남에서도 좋은 위치에 있는 중형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자는 아니고 집값이 내렸을 때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집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15년간 계속 전세로만 살다가 마침내 내 집 마련을 한 사촌 동생은 정말 좋았던 모양이에요. 장장 일주일에 걸쳐서 가까운 이들을 초대하며 집들이를 했다고 하니까요. 집들이에 가서 저자는 그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좋네. 얼마 주고 샀어? 5억 7천만 원. 그리고 이사 비용까지 집주인이 50만 원 해주는 조건으로 샀지. 현금은 2억 밖에 없었는데 은행 대출이랑 회사 대출까지 껴서 3억 7천만 원 충분히 나오더라고. 무리 없이 샀어. 네, 저자는 놀랐죠. 강남의 중형 아파트인데 이 가격이라고?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싸게 샀어? 여기 정도면 7억 5천만 원은 했을 텐데. 아무튼 싸게 사서 기분 좋겠네. 그런데
동생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싸게 산 것 같기는 한데 기분이 영 찜찜해. 더 깎을 수 있었는데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저자는 역시 인간의 욕심의 끝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는 물어봅니다. 사기 전에 주변 시세 알아봤을 거 아니야. 알아봤지. 시세는 6억 2천만 원쯤 했고 이 집은 6억 3천만 원에 나왔어. 그때만 해도 3천만 원만 더 깎아도 연봉의 3분의 2는 벌겠구나 생각했지. 그래서 아내랑 계획을 세웠어. 목표를 6억으로 정하고 처음에는 되든 안 되든 5억 7천만 원에 해달라고 배짱 좋게 나갔지. 당연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6억에 맞출 생각으로 말이야. 2주 안에 바로 현금 지급하고 이사하겠다는 조건으로 질렀다? 아니 그런데 집주인이 오케이 알겠다고 바로 계약하자고 하는 거야. 아니 너무 쉽게 이게 되니까 아파트에 이상 있는 줄 알고 진짜 그날 밤에 잠도 안 오더라. 등기부 떼서 융자 확인하고 했는데 별 이상 없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계약서 쓰고 하는데 기분이 영 찜찜한 거 있지. 그래서 뚱한 표정으로 이사 비용 50만 원 더 깎아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좋다는 거야. 참 지금은 후회 막급이야. 내가 왜 5억 5천만 원을 안 불렀나. 요즘도 그 생각하면 자다가도 깬다니까. 네, 여러분. 이 일화를 들으니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이 책에 나오는 저자의 사촌 동생은 만약에 집주인이 6억 2천만 원 이하로는 절대 안 판다고 버티다가 5억 9천만 원 정도에서 극적으로 합의를 봤다면 아마 지금보다 기분이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내에게도 내가 협상을 잘해서 시세보다 3천만 원 싸게 샀다고 자랑했을 겁니다. 여기서 방향을 살짝 틀어볼까요? 심리학에서는 기준점 효과, 그러니까 단내림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배가 어느 지점에 닻을 딱 내리면 그 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 근처만 맴돌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미리 각인된 정보를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집을 사고 팔 때도 사실 이 기준점 효과는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거든요. 행동경제학의 거장 데니얼 카너먼 박사가 이걸 직접 실험해봤어요. 부동산 중개인을 두 부류로 나눠서 A그룹에겐 기존 가격보다 높은 호가가 적힌 자료를 보여주고 B그룹에겐 그 반대로 낮은 호가가 담긴 자료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는 집을 꼼꼼히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집을 얼마에 팔아야 할지 근거를 들어서 꼼꼼하게 적어보게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A그룹과 B그룹은 각각 처음 본 호가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집의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카너먼 박사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집에 대해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부동산 전문 대학원을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각인된 이 기준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기준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로부터 자유롭기가 힘든 거예요. 무심코 보고 듣는 것들이 기준이 되어버리니까요. 앞선 사촌 동생의 사례처럼 물건을 두고 흥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판매자가 가격을 정하죠. 게임이 되게 그렇듯이 단일 협상, 그러니까 구매자와 판매자가 결정할 문제가 가격 하나밖에 없을 때는 주로 먼저 시작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처음 던지는 기준점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니까요. 이건 부동산 계약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사촌 동생이 집을 사는 과정에서는 첫 번째 기준점은 집주인이 내놓은 6억 3천만 원, 그리고 실거래가인 6억 2천만 원에서 기준점이 형성되었던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 정말 뭐가 되었든 우리가 이 기준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리학자 애덤 갈린스키는 이런 기준점 효과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일단 협상이 아예 실패할 경우에 상대방이 손해를 얼마나 보는지 판단한 다음에 그걸 공략해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제안을 하라는 겁니다. 저자의 사촌동생은 현금이 너무 급해서 집을 빨리 못 팔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집주인에게 2주 안에 바로 현금 지급이라는 사실상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시세보다 무려 5천만 원이나 깎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새로 제시했어요. 그리고 집주인은 바로 오케이 했잖아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아마도 이 집주인의 기준점은 애초에 호가로 내놓은 6억 3천만 원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죠.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깎아줘도 어쨌든 본인이 산 가격 대비 손해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한 금액이 5억 7천만 원이면 충분히 해결되는 수준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 집주인의 내밀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핵심은 이 집주인의 기준점은 달랐다는 겁니다. 저자의 사촌 동생이 더 싸게 못 사서 밤에 잠도 푹 못 잘 만큼 억울한 게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렇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끝.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생은 호가라는 기준점을 토대로만 판단을 했고 이 집주인의 진짜 기준점을 더 자세히 들여보지 못했죠. 이 사촌 동생은 5억 7천만 원이라는 가격을 제시하기 전에 이 사람이 집을 얼마에 샀는지, 당장 어느 정도 기간에 얼마의 현금이 필요한지 공인중개사분이나 집주인 본인하고 대화를 더 하면서 상대의 진짜 기준점을 알아보기 위해 파고들 수 있었다면 같은 가격일지라도 지금처럼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이 가격이 맞다 라고 느끼며 아주 만족스러운 거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 집을 판 사람도 집을 산 사람도 좋은 결과죠. 그런데 그 결과의 만족감은 양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집주인이 너무 쉽게 예스를 해버린 탓에 사는 쪽에서는 감사할 여지도 없이 오히려 추가로 50만 원 이사비를 요구하는 꼴이 되었으니까요. 네. 상대방에게 좋은 거래였다는 느낌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케이스는 사실상 빵점짜리 협상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을 할 땐 그 결과보다 과정이 만족감을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너무 쉽게 예스 해버리지 마라. 바로바로 예스하고 넘어가야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내가 바로 예스 했을 때 상대가 더 감동받고 나에게 고마워할 상황이라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닐 때에는 반드시 어떤 제안에 응답할 땐 텀을 두고 차츰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를 만들어서 과정까지 만족스러운 윈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두어야 한다. 이 말 기억나시나요? 사람과의 협상에서는 일단 멈춤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불리했던 사안들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유리하게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자가 외국어 학습지를 찾아보던 중이었는데요. 마침 자신의 학교에 영업사원이 찾아온 거죠. 그 학습지 구성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았는데 여기서 저자는 잠깐의 텀을 두었다고 해요. 오래도 아닙니다. 그냥 아주 잠깐 10초 정도 표정 없이 생각하는 순간을 둔 거죠. 정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영업사원이 빠르게 좀 더 나은 구성으로 저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거죠. 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둔 결과입니다. 예스만 바로 하지 않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마주하는 상황들을 조금씩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하고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은 이 순간을 좀 불편해 하시거든요. 혹시 이렇게 텀을 두거나 바로 예스라고 안 하면 뭔가 나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닌가 막 걱정되기도 하고요. 이건 타인의 과제와 내 과제를 분리하라고 말씀드렸던 영상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적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협상 자체보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질까봐 아니면 괜히 잘 될 일이 틀어질까봐 지레 겁부터 들어서 평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원활한 협상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분들, 이게 이제 소위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저자가 정말 신박한 기술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여러분에게는 상대의 말을 못 알아들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와 협상 혹은 대화할 때 상대방이 하는 말을 한 번에 다 이해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끔씩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상대방의 지식을 내가 앞지를 수 없다는 걸 당연하게 알고 짧은 시간 동안 막 해주는 그 설명들을 금세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협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2. 그리하여 여러분에게는 협상 중
실수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우지 마세요. 대부분이 실수를 바로잡기보다는 일단 빨리 덮어두려는 성향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수에 또 다른 실수를 추가해서 하거든요. 나에겐 실수할 권리가 있고 그 실수를 정정할 권리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3. 그리고 여러분은 우유부단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그 기세에 막 휘말려서 충분히 생각도 못 해봤고 뭐가 여러분한테 더 좋은지 제대로 계산도 아직 못 해봤는데 그때그때 바로 막 떠밀려서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는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이 기준점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여러분의 상황이나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여러분 결정을 바꿔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4.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을 반복할 권리도 있습니다. 네, 이미 한 말을 반복했다고 잘못한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약간 트라우마처럼 생각되는 말이 있죠.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마 라는 말인데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형태든 협상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똑같은 말 필요하다면 반복해야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 제대로 인식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5. 또한 상대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권리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질문을 받으면 반드시 대답, 그러니까 막 깔끔하고 멋지게 대답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말이 가장 훌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상식들과 좀 다르죠. 그냥 딱 듣기에 이 5가지를 대화에 막 다 적용하면 여러분 스스로 약간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 이 기술을 관통하는 핵심은 진정성 그리고 꾸밈 없음입니다. 솔직하고 꾸밈 없는 말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과 대화하는 상대방 거의 대부분은 맥을 못 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뭔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상황이 제대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여러분,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중요한 협상이 있으시다면 그게 무엇이든 압박감 때문에 아니면 지금 내가 불리해져서 협상을 그냥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만한 윈윈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진짜 기준점을 관찰하고 그거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는, 그러니까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는 침묵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의 진짜 기준점이 파악됐을 때 이때 소위 속도를 높이는 것, 그러니까 몰아치는 게 필요한 거고요. 네, 결국 기다리는 겁니다. 상대의 정보,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해요. 이 시간과 관련해서 중요한 심리학 개념 2가지가 있는데요. 수용 시간 그리고 적응 시간입니다. 네, 삶의 각종 순간에 뭔가를 제안하는 일이 펼쳐지잖아요. 생각해 볼까요?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는 뭔가를 제안하고 혹은 제안받고 수용하고 수용받는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제안을 하는 입장이라면 이럴 겁니다. 이 제안은 객관적으로 봐도 괜찮아. 그 사람한테도 합리적이야. 무조건 받아들이겠지. 그런데 막상 제안을 해보면 상대방이 즉시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그러면 보통 이 과정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아서 더 나아가야 하는데 멈춥니다. 또다시 소극적이게 되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제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수용 시간 때문이에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그 제안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일단 좋아 보여도 그 장단점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좋다고 하는 걸 오히려 경계해야죠. 네,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제안을 검토하고 그 제안에 설득 당할 수 있는 시간을 줘 보십시오. 그 다음엔 이제 적응 시간인데요. 이 적응 시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막상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걸 딱 인식했을 때 이제 그걸 현실에 가깝게 조정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여기 어떤 차를 사야 할지 고민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 직장하고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면서 차를 쓸 일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둘 다 기존에 있던 차는 처분하고 기름도 적게 들고 유지비도 훨씬 저렴한 소형차를 구입하기로 했어요.
여기까지는 원만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본인 덩치를 생각해서 A사 제품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본인의 재택근무가 많긴 하지만 출근할 땐 어쨌든 차를 이용해야 하고 혼자 마트에 가는 날도 많아졌으니까 좀 더 아담하고 예쁜 B사의 제품을 사고 싶은 겁니다. 네, 여기서 두 사람은 수용 시간과 적응 시간을 거칠 거예요. 아내의 입장에선 남편이 A사 제품을 원한다는 의견을 처음 들었고 이해해볼 시간이 필요하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B사 제품을 이야기할 줄 몰랐겠죠. 서로가 처음 듣는 제안이니 수용 시간을 두고 현실을 파악하면 됩니다. 주로 차를 모는 사람과 그 빈도, 무엇보다 A사, B사 제품을 각각 선택했을 때 더 불편한 쪽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불편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한쪽의 의견으로 갔을 때 다른 쪽에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인지, 네, 이렇게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각자 바라던 차와 현실의 괴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어요. A사도 B사도 아닌 아예 다른 차가 우리한텐 베스트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살면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두 사람 중 결국 어떤 사람이 이겨먹었는가,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가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서로 관계를 잘 이끌어갈 것인가로 초점을 옮겨서 결과가 아닌 과정을 원만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결과도 훨씬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과정을 신경 쓰면 더 나은 결론이 도출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과정보다 오직 딱 결과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과정에 임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입는 데미지도 훨씬 크거든요. 결과에 모든 신경을 쏟아 부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진짜 사람이 무너지는 거죠. 네, 여러분,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사촌 동생의 아파트 거래 케이스 같이 돈만 오가는, 그러니까 집거래와 같은 단일 협상에서는 일단 그 사안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래 자체보다 우리의 관계라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모든 협상에서는 우리의 관계, 여기로 초점을 옮겨보는 시야가 필요한 거예요. 네, 모든 대화에서, 그리고 협상에서 사실은 그 사안 자체가 아니라 과정의 문제 때문에 상황이 최악으로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장 앞서 소개한 사촌 동생의 상황처럼 결과가 좋아도 만족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도 이 과정을 잘 이끌어가는데 초점을 맞춰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걸 미리 인지하고 여러분과 상대방 둘 다 만족하는 해결점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이렇게 목표를 분명히 하면 예기치 못한 여지라는 게 생기니까요. 네, 그리고 한 번에 얻을 수 없다면 조금씩 얻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똑같은 사안, 물건을 봐도 그 가치는 이 사람 저 사람 각자 다 다르게 판단한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조금 더 쉬워지는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스킬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런 대화의 스킬, 인간관계의 해법, 이런 종류의 메시지들도 도움이 되는지 파악해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또 전해드려야 하니까요. 네, 오늘도 성공적으로 협상하는 순간순간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